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으로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야당은 대여 공세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의 정당성까지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정치적인 파장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이찬희 변호사가 당선이 됐습니다. 단독 후보라는 점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하지만 절대적인 표를 얻으면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 이찬희 변호사, 이찬희 협회장 만나서 자세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뉴스카페 지금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1월 30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며 그에 따른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노컷 뉴스 보도입니다. 이번 김 지사의 판결은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민주당은 사법농단 사건 이후 대법원 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데 대한 사법부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한다는 뉴시스 보도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7년부터 흑자를 이어가며 경영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실적 개선 및 국내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해 인수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로 동결했다는 노컷 뉴스 보도입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예상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논거가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에 재계의 조문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는 비즈니스포스트 보도입니다. 이 고문은 어제 91세의 나이로 별세했는데요. 범삼성가인 CJ그룹의 인사들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황갑규 롯데그룹 부회장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고문의 빈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사회부 최기철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경수 법정 구속 향후 정치적 파장은 이란 주제로 오늘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인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을 좀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예상 밖으로 구속이 좀 됐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결과가 나왔고 1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는 좀 생각은 들었지만 법정 구속까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결과였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네. 법원의 판단 좀 어떻게 내려진 건가요? 네. 저도 어제 뉴스를 봤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먼저 어제 상황을 좀 묘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거 공판 법정에서는 이제 보수단체와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의 지지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먼저 선거 전에 여유롭게 김경수 도지사가 입장하면서 입장도 발표하고
하고 그리고 법원에 입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갈등으로 법원이 아수라장이 되었었는데요. 지지자들은 오열했고 일부 방청객은 이게 재판이냐라며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일단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인데요. 일단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샌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한한 혐의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결국엔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을 한 셈인데요. 2017년 당시 온라인 여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게 된 측이 바로 김 지사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어제 바로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직접 쓴 입장문에서 재판장이 이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보복성 판결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법원의 판단은 이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생 관계였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상부상조를 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뭐 김 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일당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실형 선고는 뭐 여당 측면에서는 뭐 엉터리 판결이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뭐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사실은 없지만 이 재판 결과가 진영의 싸움으로도 좀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워낙 그 예상과는 많이 빗나간 결과라서 저희도 상당히 좀 당혹했습니다. 판결문이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어제 바로 법원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직접 선고한 내용, 재판장이 낭독한 내용을 몇 번씩 보면서 밤늦게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판결은 비판받을지언정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국민이 사법부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신뢰다라는 얘기였죠. 이것이 또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어제 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혐의별로는 업무방해죄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것을 합산하게 되니까 실형 기준으로는 징역 2년이 된 거죠. 판결이 선고된 후에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문제로 떠올랐던 것이 이 김 지사가 2011년 11월 9일 날 드루킹 사무실이죠,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일명 산채에 방문했을 때에 이 킹크랩을 봤느냐가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드루킹 일당은 당시 방문을 했을 때에 김 지사가 봤다고 얘기를 했고, 김 지사는 또 일관되게 또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김 지사는 당시에 방문한 사실을 또 확인을 했죠.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수사 단계부터 얘기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드루킹 일당이 이 판을 사전에 짜놓고 상당히 정교하게 무언가 좀 설치를 해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김 지사를 그때 부른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가 간 것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브리핑 받은 것까지는 시인은 했는데 킹크랩을 못 봤다. 그렇다면 드루킹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시연을 보고 있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사진, 이 녹취록, 이런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죠. 하지만 결국 없었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고 이번 재판부 결과에서도 그런 확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김 지사가 킹크랩을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법조계 중론입니다. 본 것 자체가 본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갖고 여론 조작에 사용했는지가 바로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이 되고, 드루킹은 이것이 인정돼서 어제 실형을 또 받았죠. 그렇다면 김 지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선풀 운동단체였다고, 선풀 운동단체로 알았다고 아주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풀 운동이라는 것은 일반 댓글을 다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 선풀 운동의 취지들을 아시겠지만 여론 조작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산채를 방문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의 이후의 유죄 인정은 다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뭐 텔레그램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킹크랩 시연을 봤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또 중요하게 유죄 증거로 본 것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을 통해서 정보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 지사는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드루킹은 보고한 위치에 있었다. 이 부분부터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에 일부에 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뭐 기니까 좀 생략을 해보고 이 부분이 좀 기사 목록을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이게 뭐 스팸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보시거나 아니면 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자라든지 제보가 많이 오죠. 하루에는 뭐 수백 건씩 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 있는 것들 많이 아실 겁니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이 정보 보고를 보낸 것이 2010년 10월부터 해서 2018년 3월까지입니다. 기사 목록만 8만 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8만 건이라는 그 얘기가 단순히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거 사실 뭐 스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기사 목록하고 그다음에 정치계 동향, 언론계 동향, 소위 말하는 지라시라고 하죠. 정보, 증권과 정보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보고 관계, 지시 관계가 아니냐? 김 지사는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방적으로 계속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뭐 한번 보고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항상 고맙습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그런 답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라 좀 따르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소식을 보내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을 공모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그 판결문을 전체 공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선고한 내용만 보게 되면은 이런 의심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조직을 이용했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식으로 상당히 특검의 공소장보다 앞서 나아가서 판단을 했는데 재판부 설명을 들어보더라도 이 드루킹은 그동안에 사건 목록을 보내면서라든지 연락을 한 거라든지 보면은 자신의 활동을 굉장히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김 지사를 독려합니다. 왜 비밀 대화를 삭제했느냐? 그리고 같이 설정한 비밀 대화 삭제 기간을 왜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느냐? 따지듯이 나중에 묻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그 공모관계로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재판부가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김 지사가 지시 또는 개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아닌가. 네, 판결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건 이제 법조계 쪽에서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뭐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제 재판장이 김경수 유죄 판결한 이 재판장이 성창호 판사예요. 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또 특수 관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어요. 이 재판장이 누군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예상 외의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판결을 했던 부장판사 성창호 판사와
혹은 그 전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된 상태이니까 어떤 같은 라인이라든지 어떤 법원이나 법조계 내에서 어떤 친한 사이라든지 그런 인맥이 있는 사이에서 어떤 뭐 보복성으로 이렇게 재판 판결을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도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서실에서 근무한 네, 맞죠. 이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점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판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김경수 지사 이제 이번에 결정하게 된 재판장은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특수 관계로 이렇게 특히 여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이제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구속됐던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바로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점들이 재판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꼭 그렇게만 볼 필요도 없는 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 1심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징역 8년으로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판사의 성향이나 이력만으로 이렇게 김경수 도지사의 판결을 좀 편향적으로 한 것 아니냐, 판결의 공정성이 흐트러진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맹목적으로 볼 이유는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요즘 뭐 법원의 기류가 조금은 좀 이상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느닷없이 사실 석방이 됐잖아요. 예. 본인도 사실은 놀랐을 것 같거든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 결과고 그런 가운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또 선고 기일이 연기가 됐다는 점에서 연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황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정부에 대한 이 법원 쪽에서의 불만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된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법부가 본질을 넘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다만 이런 것은 네. 있습니다. 이 박범석 부장판사라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특검이 지난해 8월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박범석 부장판사는 공모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고서 기각을 바로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 재판 실질심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공모 드루킹이 경공모로 움직여서 댓글 조작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한 25억이라고 합니다. 25억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박범석 부장판사는 대가로 본 것이고 어제의 그 재판부는 일본의 센다이나 아니면 오사카의 총영사, 일본 대사 네. 이것을 대가로 요구했다고 보는데 25억과 일본 총영사 한 자리 이것이 대가성으로 과연 동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제 재판부가 총영사 자리를 대가로 보게 된 것은 뭐냐면 경공모가 민주당과 같이 해서 재벌 해체를 한 경제 민주화를 이루게 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일본 총영사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드루킹 일당의 과거 무슨 야사가 좀 많긴 합니다만 네. 좀 직접 블로그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일본 침몰설, 그에 따른 일본인들의 이주설, 그에 따른 개성 지구에 대한 특구 이런 부분들을 또 주장을 한 바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드루킹 쪽 입장을 너무 많이 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점들이 사건의 본질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법원의 이 결정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에서의 양식적인 그런 판단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알가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기류가 그렇다는 점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 지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소하겠다고 했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네. 반전을 항소심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진실을 찾아서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김경수 도지사뿐만 아니라 뭐 번외의 얘기지만 이제
손석희 JTBC 사장님도 진실을 찾아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멘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좀 어지럽고 복잡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항소장은 제출한 상태고요. 끝까지 싸워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겠다. 뭐 더불어민주당 여당권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같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관련해서 남부고속철도 확정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하루 만에 도지사가 구속되면서 암울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경남도청이 박성호 부지사 이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했고요. 뭐 이런 일은 이전에 홍준표 전 지사 때도 마찬가지로 부지사가 결재권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추천했던 뭐 경제와 관광 활성화 사업이 일단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와중에서 이제 상급심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1심 판결이 만약 상급심에서 확정이 되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잃게 되고요. 선출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징역형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지게 된다면 청와대 측의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까지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네. 지금 경남도정 같은 경우 7개월 만에 지금 권한 대행 체제로 가게 되는 거고 김 지사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도덕성에 상당히 큰 타격 그리고 이게 최종 판결에서도 실형의 선고가 된다면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서 한 10년 동안은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나갈 수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 재기가 우려된다라는 시각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와대로 불똥이 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박민호 기자도 2017년 대선의 정통성까지도 지금 야당 쪽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지금 짧게 어제 뭐 청와대 측에서는 이제 답변이 좀 나온 그 상황이거든요.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오늘 그 대변인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역시 발표가 없었고요. 청와대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결국 그 특검을 요청을 했던 자유한국당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분명 이 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 그 반정부 야당 쪽에서는 이 대선 무효 같은 그런 또 소송을 또 그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좀 중심을 잡고 이 공수처 설립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그런 산물이다. 정치적으로 오염된 산물이다라고 비난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재발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공수처 설립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상당히 파장은 앞으로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 달에 이르면 또 내각도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개각이 좀 네.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 보이고 예. 또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들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경수 이 경남도지사의 2심. 앞으로 상당히 치열한 공방전이 또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지닌 그 상징성이나 영향력을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을 앞으로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를 맡은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뉴스토마토 플랫폼 뉴스톰 검색어 8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 살펴보시겠습니다. 8위에는 킹크랩이 올라와 있고요. 7위에 한유총, 6위 분당선, 5위와 4위에는 버닝썬과 시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김경수 구속, 2위에는 광주형 일자리, 1위에는 성창호 판사가 올라와 있네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위에는 한유총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 후원을 알선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한유총이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특별회비를 조성해 유치원 3법 반대 도시 집회 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사장 등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점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비대위를 비롯한 일부 회원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회원 3천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 계좌를 올리고 10만 원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또한 특별회비도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유치원 3법 반대 걸기대회 등 사적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규모는 지난해까지 18억 1천만 원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이외에도 공급 유용 및 횡령 등 추가적인 의혹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유총은 국회의원 후원 독려 사실이 없다며 실태 조사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다음 검색어 살펴보시겠습니다. 5위에 버닝썬이 올라와 있는데요. 클럽 버닝썬에서 성추행당한 여성을 구하려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상교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경찰이 어제 밝혔습니다. 한 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중단을 요구한 김 씨가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아서 2월 초 재소환을 통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은 빅뱅의 승리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김 씨가 지난해 12월 버닝썬에서 성추행을 당할 뻔한 여성을 구하려다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김 씨는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경찰에 체포됐다고 하면서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김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이 지난달 고소장을 냈고 김 씨의 1차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KBS가 어제 마약 의혹까지 보도하며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들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검색어는 1위에 성창호 판사 올라와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서 감정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1심 판결은 허술했던 드루킹 쪽 주장과 특검의 주장이 100% 인정된 것이어서 증거나 법리에 의한 판단인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뉴스 재구성에서도 다뤘듯이 이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을 선고한 사람이 바로 성창호 판사입니다.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어서 보복성 판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7위 한유총 그리고 5위 버닝썬, 마지막으로 성창호 판사 3가지 검색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절벽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어 온 광주형 일자리가 드디어 4년 8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대차와 광주광역시가 어제 이 관련돼서 타결을 좀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지난해 12월에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이게 합의가 안 된 건데 이번에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시청에서 투자 협약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산업부 김재원 기자 만나보죠. 김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내용을 짚어본다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 추진, 이 추진 일지와 더불어서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광주형 일자리는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을 걸었고 광주시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공약으로 언급했습니다. 취임을 본 대통령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1일 현대차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광주시와 현대차가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협상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일단 광주시와 현대차 간 입장이 매우 다른 데다가 현대차 노조 및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더욱 상황이 꼬였습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4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임단협 관련 사항을 수정 의결했고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양측이 다시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의결이 돼서
광주형 일자리 성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노동계 쪽에 뭐 물밑 협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합의된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최종 협상안에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광주 빅그린 산업단지 내 6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 원, 차입금 4,200억 원 등 총 7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장기 자본금 중 광주시는 21%인 590억 원, 현대차는 19%인 53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완성차 공장이 설립되면 현대차는 연간 10만 대 규모로 경영 SUV를 위탁 생산할 계획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봉 수준과 근로시간, 임단협 관련 조항을 보면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초임 연봉은 3,500만 원 수준이고 임단협 유예 조항에 대해서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노사정의 합의로 일단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결과가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광주형 일자리가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좀 정책이 좀 좋은 정책이 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수들,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가 시행되면 공장 생산직 및 관리직 1,000여 명, 간접 고용까지 1만 2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노사 민정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로는 현대차 노조와 노종계 반발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광주시청 협약식이 진행되는데 현대차 노조가 항의 방문한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노조는 예전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감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차 노사는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더욱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되는 경영 SUV 차량의 판매입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 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차량 수요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통해서 그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되는 경영 SUV가 연간 10만 대 규모인데 이 물량이 제대로 판매될 수 있을지 의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조와 노동계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가 좀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광주형 그 일자리가, 이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이 경제 살리는 그 정책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2시에 협약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뉴스토마토 산업부 김재훈 기자 함께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와 함께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안과 규제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죠. 이를 위해 요즘 뜨고 있는 키워드, 바로 레그테크입니다. 레그테크란 레귤레이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금융사의 내부 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 기술을 뜻하죠. 레그테크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규제에 대응하는 법을 실시간으로 자동화하도록 도와줍니다. 금융산업은 다른 사업과 결합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에 관한 각종 규제와 맞물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규제 대응과 관련된 이슈는 금융권이 기술과 규제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과제입니다. 레그테크는 준법 감시 능력을 높여줍니다.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도 규제 준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올해 상반기는 인공지능, 그리고 바로 이 레그테크와 같은 혁신 기술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그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이찬희 회장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가 좀 늦은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변호사협회.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변호사들을 우리나라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그 협회구나라고 좀 네.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 자세히 본다면 이 국민과는 네.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그 변호사법 제1조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네. 따라서 그 업무 자체에 국민의 어떤 신체와 재산 그리고 가족관계 형성이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그 직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익적인 집단이다라는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그렇다면 변호사들의 이익 보호가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궁금한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그 대한변협 산하의 인권구조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인권보호 활동, 예를 들면 뭐 탈북민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우리 사회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인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대한변협 산하의 법률구조재단을 운영해서 국민을 위한 법률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하시네요. 네. 저는 이제 협회장님 모시면은 가장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바로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세무사도 그렇고 이렇게 그 관련돼서 단체장 선거를 할 네. 때면 항상 나오는 말이 직역수호라는 네.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국민 생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지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저는 그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너무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어떤 지배 과정에서 저희가 소수 엘리트를 키우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변호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법률 서비스를 유사직역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보완적으로 그걸 이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인데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가 다양하게 또 다수의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변호사가 적어서 보완제로 만들었던 유사직역을 정리하고 이제 국민에게 선진국처럼 품격 있는 그리고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사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유사 직역이 일제의 잔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국가가 인정한 자격 시험을 거친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진 국가의 국민이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유사 직업군들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수술을 좀 할 줄 안다고 의사가 아닌 분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소송 능력이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심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률 사무를 맡긴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른 쪽에서 들으면 내 밥그릇 싸움으로도 들릴 수 있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법률 사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우리가 변호사가 너무 적으니까 변호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예외적인 걸 만들었는데 원래 변호사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숫자가 적어서 안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안 했던 걸 하겠다는 것과 원래 본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특히 소송은 변호사만이 법률 지식을 갖고 소송 능력이 있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데 유사직역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소송까지 하게 해달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거라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변호사가 할 수 있었지만 숫자가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을 이제 숫자가 많이 배출되니까 하겠다라는 것과 원래 하지 못했던 것을 해달라고 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변호사와 유사직역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로 가는 원칙을 되찾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일제가 남겨놓은 소수 엘리트 법조인이라는
잘못된 제도를 로스쿨로 다양한 변호사, 다수의 변호사를 배출해서 국민에게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성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죠. 하지만 이제 다른 직업군 쪽에서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 네. 멘트시거든요. 네. 만약에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오면 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고 명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을 위해서 공개 토론에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궁금한 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사업이 무엇이 있나요? 이제 그 변호사들의 활동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 개정을 비롯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령의 재개정 작업을 하는 한편 올 9월에 세계 변호사 협회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연차총회 준비가 올해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연차총회, 세계 변호사협회 연차총회. 네. 그러니까 뭐 스포츠로 따지면 올림픽 같은 게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이제 네. 펼쳐지게 되는 건데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작년에 로마에서 개최됐습니다. 7천 명의 전 세계에 있는 7천 명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각종 법률 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사회 이슈가 되는 인권과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한 어떤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변호사들 간의 법률 시장에 대해 세계 토크를 변호사협회 행사합니다. 몇 개국이 가입돼 있나요? 150개 이상의 나라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 정기총회를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두 번째로 유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이고 정말 중요한 행사네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리가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듯이 이 변호사의 올림픽이라는 이 IBA 세계 변호사협회 연차 총회를 통해서 한국의 법률 시장과 한국 자체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규모, 행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되나요? 이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그 행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상 참여 인원은 변호사와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2만 명 이상이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을 네. 방문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효과. 네. 일단 그게 또 저희는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변호사는 어느 국가든지 간에 사회의 여론 주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어느 한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한국을 홍보하는 가장 큰 홍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단기적인 이런 어떤 홍보와 관광, 그 2만 명 이상의 네. 세계 가장 높은 소비 수준을 가진 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관광 효과를 단기적으로 가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변호사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네. 행사입니다. 그 기존의 과거 사례로도 경제 네. 발전에도 좀 많이 기여를 그렇습니다. 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네. 거죠. 항상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나라의 유치가 아주 치열합니다. 유치가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거죠. 저희도 이번에 유치한 것이 아니라 6년 전에 유치를 해서 지금 이제 올해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많이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조계 위상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도 강화되는 그 계기가 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찬희 오늘 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문제 좀 드릴게요. 오늘 뉴스 카페의 퀴즈입니다. 먼저 어제 그 정답부터 좀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제 정답은 금융보안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선물 드린 분은요, 대웅김님입니다. 아이디가 대웅김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렸으니까 오늘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인권 및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법률 구조 재단을 두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법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의 공법인 협회는 무엇일까요? 라는 그 퀴즈입니다. 오늘 이찬희 협회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그 협회 정답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먼저 구독을 하시고요. 뉴스토마토입니다. 뉴스토마토 이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하시고 그리고 정답과 또 선물 받으시려면 이메일 주소 꼭 남겨주시고요. 재치 있게 멘트 달아주시면 선정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분께는 선글라스, 비방트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국 웨스트엔드 오리지널 팀이 공연하는 뮤지컬 플래시댄스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이 작품은 1983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 플래시댄스를 원작으로 삼았는데요. 낮에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밤에는 클럽 플로어 댄서로 활약하는 18살 소녀의 성장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개봉 당시 대부분의 OST가 빌보드 차트를 점령했던 것은 물론이고 골든글로브 시상식 음악상과 주제가상,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음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노동자층과 상류사회의 계급 갈등이 남아있던 영국 사회에서 영화 플래시댄스의 소재가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후 영국의 셰로도어 프로덕션과 런어웨이 엔터테인먼트가 이 작품을 뮤지컬로 재탄생시켰고 런던 웨스트엔드 극장가의 진출에 흥행가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에서 또 관객들하고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 6개 도시 공연 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뮤지컬 플래시댄스는 원작과 동일한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데요. 영화 속 히트곡과 명장면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어 7080 세대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극중 주인공 알렉스는 시플리 댄스 아카데미에 진학해 전문 무용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인물인데요. 현란한 춤과 노래를 동시에 소화하는 이 배우의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원작 영화와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전 출연진이 등장해 장장 8분 동안 군무를 선보이는 커튼콜 장면은 이 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플래시댄스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당시 대구 국제 뮤직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돼 내한했습니다. 딤프 어워즈에서는 대상,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등 3관왕을 차지했는데요. 딤프 역대 수상작 중 최다 기록입니다. 올해 한국 공연에서는 작년 딤프 공연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캐스트를 꾸렸는데요. 우선 댄서를 꿈꾸는 소녀 알렉스 오웬스 역은 웨스트엔드의 인기 배우 샬롯 구찌가 맡았습니다. 고난도 안무와 화려한 노래를 소화하는 샬롯 구찌는 웨스트엔드에서 각광받는 배우 중 한 명인데요. 영국 런던 피카딜리 시어터에서 공연되는 댄싱 히어로를 비롯해 타펫, 더티 댄싱 등의 주인공을 맡아왔습니다. 100% I would choose What a Feeling, the last number we just did now that goes straight into the mega mix. Because I think Gary in total is that about 15 minutes of just non-stop and with like there's no time obviously to take water and so on and it's hard, yeah, it's really hard and 알렉스를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 닉 허리 역에는 영국의 4인조 밴드 로슨의 리드싱어 앤디 브라운이 낙점됐습니다. 앤디 브라운이 속한 로슨은 정식 데뷔 앨범 전에 발매된 싱글 3곡이 UK 차트 10위권에 진입했을 정도로 존재감을 발휘하는 밴드인데요. 앤디 브라운의 경우 평소에도 한국에서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뮤지컬을 통해 한국 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홈페이지 출연에 응했다고 합니다. 브라운의 한국 공연 합류 소식은 영국 현지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Yeah, just delighted to be in South Korea, delighted to be in Seoul. It's an amazing place. We've been exploring the last week or so and really enjoying the vibrancy of the city and the food and the culture and the people have been so nice and welcoming and the audience has been fantastic, as Charlotte said. So just glad to be here and looking forward to touring all of South Korea.
제작사 측은 플래시댄스가 기존 뮤지컬 팬인 20, 30대부터 과거 원작 영화를 접했던 5, 60대까지 넓은 연령대를 포용할 작품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복고적인 무대 세트와 연출을 유지해 중장년 관객들이 80년대의 향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뮤지컬 플래시댄스의 예매 연령층을 살펴보면 40대 이상 관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플래시댄스를 한 대여섯 번을 그 영화를 봤습니다. 또 거기에 다 아시겠지만 영화에 그 나오는 곡들이 8곡이 전 세계 빅히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세대에서는 뮤지컬 팬들 주류가 이제 20대, 30대 이루는데 전 개인적으로 저희 세대 50대, 60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뮤지컬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공연은 다음 달 17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공연 이후에는 광주, 부산, 대구, 안동, 대전 공연이 3월까지 이어집니다. 네, 문제 한번 다시 들을까요? 오늘의 퀴즈는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인권과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법률 구조재단을 두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서 법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의 공법인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 주제입니다. 이찬희 협회장이 나왔었는데요. 이 이찬희 협회장에 속해 있는 이 협회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토마토 TV 유튜브 페이지가 아니라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올려주셔야 되고요. 댓글 남기실 때 꼭 이메일 주소 함께 올려주셔야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착용을 하는 또 고가의 비방트 선글라스 또 한 명 또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월 31일 뉴스카페에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